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감반에서 일했던 검찰 수사관이 어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검찰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숨진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검찰은 수사관에 대한 외압 여부를 신속히 수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일명 백원우 팀에 대해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과도한 오해와 억측 때문이라며 야당과 검찰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사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성적 공식 발표를 이틀 앞두고 300명 넘는 수험생들이 점수를 미리 확인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능 성적 보안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경찰이 소음을 문제 삼아 청와대 인근 야간 집회를 금지했지만 공사판과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 여전합니다. 과연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 둘러보겠습니다. 길거리 흡연과 침뱉기, 상권 침체 등 다른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하철이나 건물 내에선 목통이어서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휴대폰. 검찰이 방금 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어제 숨진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이른바 백원우 팀 소속으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는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지요. 검찰은 신속하게 극단적인 선택의 이유를 밝히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수사관은 최근 동료들에게 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청와대 사람들이 연락해 괴롭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후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어제 관내인 서초동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유서를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A 수사관은 이른바 백원우 팀에서 활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청와대의 증거인멸 시도와 하명 수사 의혹을 확인할 핵심 증거가 담겼을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를 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이 증거자료를 보관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숨겨야 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압수수색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A 수사관은 최근 가까운 동료들에게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 괴롭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표적수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A 수사관은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 수사관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녹음 파일 등을 신속하게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건 이 검찰 수사관이 남긴 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9장짜리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며 남은 가족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총장은 방금 전 이 수사관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어서 우현기 기자입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출신 A 수사관. 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앞서 메모지 9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수신인을 윤석열 검찰총장께라고 적은 대목에서는 죄송하다며 면목 없지만 가족들 배려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A 수사관은 10년 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범죄 첩보 수집 분야에서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 A 수사관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특이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범죄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A 수사관의 유족들은 서울의 한 병원에 빈소를 마련하고 오늘 오후부터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금 전 대검 간부들과 함께 빈소를 방문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한편 A 수사관의 옛 동료인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A 수사관의 상관이었던 백원우 전 비서관을 비판했습니다. 백원우, 니들 죄 받는다. 똑똑히 들어라. 니들이 사람이라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이거 잊으면 안 된다. A 수사관의 발의는
모레 오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청와대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백원우 팀은 합법적인 조직이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의 책임을 야당과 검찰에 돌렸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이른바 백원우 팀에서 근무했던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가 적극 해명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백원우 팀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따라 특수관계인 감찰을 담당하는 합법 조직이라는 겁니다. 2017년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 5명 중 3명은 친인척, 2명은 특수관계인 감찰 임무를 수행했는데 숨진 A 수사관이 특수관계인 담당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흘 전 노영민 비서실장 발언 그대로입니다. 민정비서관실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이 특감반원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반원들입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며 백원우 팀의 감찰이 합법적이었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백원우 팀의 업무도 직무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조직으로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담당뿐 아니라 수석실 다른 업무 조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반부패 비서관실의 감찰 업무를 백원우 팀이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해명입니다. 백원우 팀의 울산 출장도 부처 간 갈등에 대한 실태조사 차원일 뿐 시장 선거와 무관하다며 구체적인 동선까지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월 11일 오전 감찰반 2명이 기차를 타고 울산에 도착해 각각 검찰과 경찰청에서 고래고기 사건 속사정을 듣고 상경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건 과도한 오해와 억측 때문이라며 책임을 야당과 검찰, 언론에 돌렸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정입니다. 네, 법조팀 건솔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 기자,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수사관이 가족을 둔 채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이 가장 관심이에요. 일단 숨진 채 발견되기까지 그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엊그제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네,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제 A 수사관은 검찰 참고인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A 수사관은 가족들과 저녁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 입학시험 면접을 보고 난 후 가족들이 모이기로 한 건데요. A 수사관은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오후 7시 반쯤 관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냈고 A 수사관은 다음 날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이 수사관의 실종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요? 네,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난 후 청와대에서도 A 수사관 실종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걱정과 함께 부산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도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수사관을 발견한 건가요? 어제 오후 3시 9분쯤 A 수사관 선배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사무실 직원이 휴일에 사무실에 나왔다가 A 수사관을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A 수사관과 가깝게 지낸 이 법무사는 채널A에 친한 후배지만 얼굴 본 지가 6개월이 넘었다면서 A 수사관이 나와 만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A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를 좀 쫓아보지요. 그 전에 짐작이 될 만한 행적들 좀 취재가 됐습니까? 민정수석실 수사 때문에 힘들다. A 수사관은 지난주 자신의 고향 고교 선후배들과 만나 이렇게 토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울산에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간 건데 자꾸 오해를 받는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일한 특감반원이 고래고기 사건을 파악하러 울산에 갔다고 언급했었죠. 동료들은 A 수사관이 자존심 강한 성격이었는데 백원우 팀으로 활동했다는 보도 이후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가 접촉한 다른 수사관은 A 수사관이 보름 전쯤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골치가 아프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청와대도 여러모로 좀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오늘 입장을 밝혔어요. 이 A 수사관 죽음의 원인을 두고는
검찰과 각을 세웠다고요. 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A 수사관이 검찰 수사 때문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즉시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검찰에서 A 수사관을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네, 이 모든 게 A 수사관 유서가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겁니까? 네, 동료 수사관들은 윤 총장이 지난 2009년 A 수사관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아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A 수사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죄송하다, 가족들을 배려해달라는 내용을 남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있는 그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한 심정을 담은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이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검찰은 A 수사관의 죽음에 한 점의 의혹도,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죠.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청와대의 증거인멸 의혹과 함께 하명수사 의혹을 동시에 풀 핵심 증거로 보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네, 청와대와 검찰이 모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니 명명백백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솔 기자였습니다. 숨진 검찰 수사관은 어제 검찰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습니다. 6.13 지방선거 당시 경찰이 김기현 울산시장을 수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다는 내용이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수사 대상의 상대 후보였던 송철호 후보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송철호 시장의 최측근이 황운하 청장을 만났고 경찰 수사의 시작과 종료 시점까지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검찰이 입수한 녹음 파일은 모두 3개로 1시간이 넘는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 유모 씨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정치권 인사와 나눈 통화 내용 녹음 파일입니다. 이 통화에는 유 씨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수사를 직접 언급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유 씨는 지난해 3월 말 이뤄진 통화에서 2017년 9월부터 수사했다더라며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이걸로 간다고 발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라이벌 관계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유 씨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의 총괄 책임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의 친분을 과시한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황 청장과 4-5번 만나 울산경찰청 건물 예산 관련 부탁을 받았다며 황 청장을 대통령이 챙긴다는 말도 들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김 전 시장 측은 자신과 측근을 향한 경찰 수사에 청와대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줄곧 제기해왔습니다.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검찰은 확보한 녹음 파일을 분석해 당시 수사 상황을 송 시장 측이 알고 있었던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보신 것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 수사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청와대에 9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긴 했는데 청와대와 경찰의 말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다시 공천을 받은 지난해 3월 16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압수수색 20분 전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의 해명은 달랐습니다. 전자 메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언론 보도가 있은 뒤에야 청와대에 사후 보고했다는 겁니다. 노 실장의 사전 보고 발언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하기 어렵다며 어떤 식으로 보고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보고받은 라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경찰은 9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2017년 11월 관련 첩보를 이첩한 청와대가 먼저 수사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내려갔으니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해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은 모두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명이 엇갈리는 대목에선 도리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청와대가 울산경찰에 김기현 비위 첩보를 보내기 전에 이 정보를 최초에 어디서 얻었느냐가 아직 밝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적폐청산위 위원장이었죠. 박범계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관련 투서를 흔들었던 점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건을 흔들면서 경찰청장에게 질의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울산시장과 울산시장의 측근, 형제에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이렇게 문서로서 제보가 됐어요. 수사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집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표현한 수사구조 개혁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모델 케이스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경찰은 수사구조 개혁을 요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박 의원이 흔든 문건엔 김기현 시장 동생이란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 적폐청산위원회는 김기현 전 시장을 고발한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가 투서를 보냈다고 밝힌 곳입니다. 그때 적폐청산회에도 보냈다. 활동을 억지로 말할 것 같이 막 그때 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은 뭐 무조건 그때는 그 생각할 수밖에 없어. 내가 보낸 기억은 난다. 국회 상임위에서 제보 문건이라고 했던 박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다른 말을 합니다. 없습니다. 예, 제보를 제가 그 사람 문건을 통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받았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질의를 했죠.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흔든 문건은 울산 지역 당 인사가 건네준 김 전 시장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큰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아이가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줬습니다. 여자아이 부모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 부모의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신선미 기자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5살 딸이 같은 반 동갑내기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딸이 6달 동안 이 남자아이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했고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안에서도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는 현행법을 바꿔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가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가해아동 부모는 문제의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6달 동안 상습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 아동 부모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피해 아동 부모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소송전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상대방도 법적 대응을 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당황스럽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 억울한 사연들을 어떻게 좀 풀어낼 수 있을지 저희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역시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악플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등 파문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오늘 고유정에 대한 재판에서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의붓아들이 사망한 다음 날 고유정이 친정엄마와의 통화에서 한 발언을 주목해 보시죠. 홍진우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고유정이 호송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과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함께 재판하기로 결정한 후 열린 첫 공판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유산을 한 뒤 자신을 홀대하는 현 남편의 적대심을 품고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선 고유정이 사건 당일 의붓아들의 피가 묻은 침대 매트리스를 처분하려 했고 앞서 새벽엔 의붓아들의 친엄마와 관계된 이들의
SNS를 찾아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날 모친과의 통화에선 우리 아기가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한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저도 처음엔 사실이었지만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거는 영화에서도 나오기 힘든 일이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이에 대해 고유정 측은 119에 전화하는 등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이 추측과 상상으로 가득 차 있다며 재판부에 공소 기각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한 증거도 없이 그냥 카톡 몇 개 갖고서 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재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재판부는 다음 달 내로 전 남편과 부부다들 살해 두 사건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최근 경찰이 청와대 근처에 야간 집회를 막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민 민원을 이유로 들었는데 실제 주민들은 어떤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까요? 김진희 간다팀이 종로구 효자동 주민들을 쭉 만나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입니다. 이 일대는 벌써 몇 년째 집회와 시위가 밤낮 없이 벌어져 왔는데요. 그 때문에 소음 문제로 이 일대에 사는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소음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제가 직접 현장 둘러보겠습니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면서 주변 100m까지 집회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덕분에 집회의 자유가 확대됐지만 주민들 고통도 커졌습니다. 아니 왜 이래요 정말 살 수가 없네. 여기 사는 주민들은 거의 지나면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 청와대 공식 행사가 주변 집회 소음 때문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야간 집회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금지 지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야간 집회 소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입 다물고 하세요. 집회 현장의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결과는 80데시벨. 공사 현장의 소음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근 주민의 집안에서 들리는 소음은 어느 정도일까? 밤 9시가 가까운 시각에 소음을 측정해 보니 62데시벨이 나옵니다. 옆에서 누군가 계속 대화를 하는 수준의 소음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민원을 넣는 일뿐입니다. 이날도 민원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그러나 해산 명령을 무시해버립니다. 주거 지역의 소음 기준은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로 취재진이 측정한 소음은 모두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10분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순간순간 치솟는 소음은 단속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형 스피커는 물론 심지어 축구장에서나 보던 부부젤라까지 등장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소음뿐이 아닙니다. 공공연히 벌어지는 길거리 흡연에 남의 집 앞에 침을 뱉는 사람까지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싸움도 벌어집니다. 욕하고 싸우고 같이 놀살 잡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주민들은 자기 집 앞길도 편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택배 차량도 돌아갑니다. 택배가 지금 없다, 뭐가 지금 없다. 길막혀가 이래가지고 돌아오신 분 많으세요? 몰라요. 거기 빠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너무 아픈데 그런 쪽으로 돌아서 오니까 그때 본 생각이죠. 손님 발길이 차단된 상점들은 생계 위협을 받습니다. 다행히도 치고 주말에는 난리도 아닌데 여기 어떤 손님이 지정신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무서운 없지 않아? 싸우고 난리니까 욕하고. 동네 부동산 시장도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세입자들은 재계약을 꺼리고 집을 보러 왔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세입 시끄럽다고 세입자가 발길 돌렸어.
이 여초분들이 제일 피해를 많이 받아요. 청와대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서울 맹학교. 오로지 청각의 의지에 등하교를 해야 하는 학생들은 집회 소리에 방향을 잃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들에게 그냥 남일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생활이죠. 우리는 목숨을 달아요. 너무 심각합니다. 주민들 민원 때문에 뭐 이거는 웃긴 얘기거든. 집시법 좀 찾아봐줘. 급기야 횃불까지 등장한 상황. 주민들은 이제 화재 걱정까지 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지만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소음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진희가 한다의 김진 기자입니다. 모든 지하철역에서 보안 검색을 실시하는 중국이 승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겠다며 이렇게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감시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 도심에 위치한 푸청먼 지하철역. 승객을 대상으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검색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신원이 확인되면 별도의 보안 검색 없이 통과시키는 겁니다. 베이징의 모든 지하철역에는 이 같은 보안 검색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베이징 지하철측은 얼굴 인식을 통해 더 빠르게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다며 이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如果您要包小于一张 A4 纸的大小，就可以快速通过这个安检。 중국 베이징시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는 입장이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개인의 일상생활을 지켜볼 경우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겁니다. 不好的地方的话，就是可能对于我们自己的一些私人隐私。 이런 가운데 이달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개통할 때 반드시 얼굴을 스캔해야 하는 규정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휴대전화 실명제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선 시민 감시를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얼굴 인식 시스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지금부터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갈등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 중단 나흘 만에 복귀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는 없다며 결사 항전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강병규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수염도 깎지 않은 초췌한 모습으로 청와대 앞 단식 천막을 다시 찾았습니다. 천막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더 강경한 대여 투쟁과 함께 당 쇄신과 보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을 이겨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읍참마속하겠습니다. 당대표가 읍참마속을 언급하자 한국당 주요 당직자 35명은 쇄신에 힘을 싣겠다며 일괄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편안하고 느슨한 이런 형태로는 이제 우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신발끈 졸라매는 그런 기분으로 필요한 당직이 있다면 새로 좀 구축을 새로 해서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우리가 드리는 거죠. 후임 인선도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엔 황 대표의 한국당 입당을 도운 박완수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비서실장에는 수석 대변인으로 곁을 지켜온 김명현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장외 투쟁 전열을 가다듬은 한국당은 원내에서도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마비의 책임을 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돌렸습니다. 29일 본회의를 불법 봉쇄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지십시오. 그날 본회의가 열렸으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민식이법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 권한을 보장하라며 철회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비난하며 한국당 없이 예산안 처리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쿠데타, 법질국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쿠데타입니다. 민생 법안을 인질로 해서 헌법과
국회에 태를 가했습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모두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아예 배제하겠다며 으름장도 놨습니다. 스스로가 망가뜨린 이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고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199건에 대한 전면 철회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실제로 오늘 하루 한국당과 협상을 중단하고 의원총회에서 규탄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민생 파괴, 국회 파괴,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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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조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처리,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들도 이 방안에 호응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국회를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뚫기 위해 임시국회를 여러 차례 쪼개서 여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한 법안에 대해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되는 만큼 임시회를 짧게 여러 차례 열어 필리버스터 카드를 빠른 시간에 소진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혜입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누가 할지 왜 다른 당들의 관심까지 모이고 있을까요? 당원권이 정지된 오신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반대파이기 때문에 여야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바른미래당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됐습니다. 당원권 정지를 받아서 원내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커다란 유감입니다. 당 지도부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존중할 뿐입니다. 손 대표는 이동섭 원내수석이 원내대표 대행을 맡는다는 공문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에게 돌렸습니다. 바른미래당 회의실에 걸려있던 유승민 전 대표 등 변혁 소속 의원들 사진도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최고위원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은 유지된다면서 공문은 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원내대표의 직무를 자기들 멋대로 정지시키겠다는 것인데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입니다. 손 대표의 최고위 회의에 맞서 오후에는 별도 원내대책회의도 주재했습니다. 국회 업무 협의 파트너인 다른 당 원내대표들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달라질 것은 없다며 오 원내대표의 손을 들어줬지만 민주당은 애매한 상황이라 누구와 협상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 원내대표가 한국당을 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만큼 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가 내세운 새 원내대표와 협상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갈까요? 예, 사찰 유전자 복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지난해 불법 감찰 논란을 제기하자 청와대는 이렇게 해명했었죠.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김태우 전 수사관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네가 시켰을 거 아니야. 업무 대상 아닌 것은 불순물이라서 폐기해야 된다며. 사찰 DNA 없다면서 불순물 왜 폐기 안 하고 수사기관에 이첩까지 시켰어. 왜? 네, 김태우 전 수사관 퇴직 이후에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상당히 격앙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는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았죠. 반면 감찰 대상이 아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첩보는 왜 폐기하지 않고 경찰에 이첩했느냐. 이건 민간인 사찰보다 더 나쁜
불법 정치 사찰이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정권의 불법 사찰 논란은 매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2010년 민간인 사찰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 이미 그 전에 국회에선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람들이 바로 공직윤리지원관 시 정식 부모 나이를 거치지 않고 직비하는 비선 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은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 관련해서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는데요. 다만 2012년 총선 당시에 정권의 사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날선 비판은 다시 한번 청와대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국무총실 안에 범죄 조직을 하나 설치해놓고 그것을 운용을 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이 사실만 가지고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정권은 바뀌어도 왜 이런 논란은 늘 반복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다음 주제 갈게요. 예, 지혜를 주는 도울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추천책 3권을 선보였습니다. 모두 도울 김영옥 한신대 석좌 교수의 신간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 책들이 인식과 지혜를 넓혀준다 이렇게 극찬했는데 바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책 중 한 권인 통일, 청춘을 말하다라는 책은 10월 유튜브 방송에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나눈 대담을 엮은 건데요. 그 대담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정은을 내가 옆에서 이렇게 놓고 있다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부탁해 주고 싶은 게 너 2번 다시 문재인 같은 사람은 못 만난다. 김정은은 너무 사람이 순진해가지고 항상 문재인이 있을 줄 아는 거야. 네, 김정은 위원장은 사랑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순진하다. 보통 정서와는 거리가 좀 느껴지네요. 예, 도울 선생은 예전에도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둘 다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 그래. 그 능력이 정말 나쁜 방향으로 개발된 사람이죠.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이 확실히 과격하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도 요즘 읽고 있는 책으로 도울 선생의 맹자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저자와 책 내용도 문제지만 북한의 도발 다음 날 연가를 쓰고 책을 읽는다는 게 대통령으로서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책들을 통해 국민과 무엇을 나누고 싶었을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추천도서의 난해함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대통령 나름의 취지가 있겠지만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가 이틀 남았는데 300명 넘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점수를 미리 확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온라인 수험생 커뮤니티에 과목별 등급이 기재된 올해 수능 성적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식 발표가 사흘이 남았지만 사이트에서 몇 번만 클릭하면 성적표를 출력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다른 수험생들도 같은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했다는 인증글이 잇따랐습니다. 수능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자정을 넘겨 접속을 차단했지만 이미 수험생 312명이 자신의 성적을 확인한 뒤였습니다. 평가원은 성적 공개를 앞두고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는데 지난해 수능을 본 졸업생들이 사이트에 접속해 연도를 2020년으로 바꾸면 성적 확인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이 엉터리였던 겁니다.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접속해가지고 로그인해가지고 뭔가 했을 때 성적을 확인하게 된다거나 이런 게 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적을 미리 안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계속 불안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먼저 확인한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으니까. 실제 점수가 나온 거에 따라서 맞는 대학교를 좀 더 빨리 선택해서 대학 입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당국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며 사과하면서도 수능 성적은 예정대로 오는 4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이 해킹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각 통신사가 의기양양하게 5G 서비스를 시작한 지 벌써 1년입니다. 호기롭게 시작은 했는데 여전히 먹통인 곳이 많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정부 청사와 기업체 사무실, 상업시설들이 밀집한 서울 광화문. 유동인구가 많고 서울의 중심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통신사들은 5G 상용화 초기부터 기지국을 집중 설치했습니다. 속도 측정 앱을 이용해서 이곳 광화문 일대의 5G 데이터 전송 속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평균 속도 170mbps인 LTE 속도보다는 빠르지만 통신사들이 홍보하는 대로 20배에는 못 미쳤습니다. 밖에서는 그래도 5G가 어느 정도 잘 터지는 것 같은데 지하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지하철역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자마자 5G는 끊기고 LTE 신호만 잡힙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봐도 좀처럼 5G 신호가 잡히지 않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스마트폰이 있느냐에 따라 신호가 잡혔다 사라지고 특히 지하로 갈수록 불안정합니다. 1년 새 5G 가입자가 40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가끔 실내나 핸드오버 되는 지역 같은 데서는 이게 좀 갑자기 끊겨버려요. 지도 찾는 데 있어가지고 이동이 약간 느리게 된다라는. 통신사들은 1년 내내 5G망 구축에 힘쓰겠다는 말뿐입니다. 쓰면서도 고객들이 불편 없이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가상현실부터 원격 진료, 자율주행 등 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지난 1년간 관련 기술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가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5G 서비스 1년.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확인하는 것 이젠 일상이죠. 대기가 깨끗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도로 바닥에 쌓이는 먼지가 어마어마하다는데 이지훈 기자가 측정해봤습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로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인 날 바닥에 측정 장비가 설치된 특수 차량을 이용해 도로 위 먼지를 측정해봤습니다. 현재 이 지역 미세먼지 수치는 35마이크로그램, 보통 수준인데요. 하지만 도로 바닥에 쌓여있다 날리는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니 2000마이크로그램이 넘습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보다 64배나 높게 나온 겁니다. 서울 강남 도곡로를 비롯해 신촌로와 한남대로 등 도심 주요 도로에서도 대기 중 미세먼지 측정치보다 6배가 넘게 나타났습니다. 배기가스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주이고 또 타이어 마모 같은 데서 생기는 그런 이제 미세먼지들이어서 성분으로 본다면 다른 그 미세먼지보다 사실 더 나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도로 위 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생기는 먼지, 잘게 부서진 아스팔트 조각처럼 화학 성분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생성되는 먼지는 우리나라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12.5%를 차지하는데 전체 발생원 중 3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날리는 도로 먼지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은 도로 청소뿐입니다. 환경당국은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 중 물청소를 포함한 도로 청소 횟수를 최대 4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전국의 물청소 차량은 285대에 불과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어제 전북의 우승이 너무 극적이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프로축구 시상식에서도 기쁨과 슬픔이 극명하게 교차했는데요. 김민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에서 극적인 우승을 일궈낸 전북.
모라이스 감독은 감독상과 함께 토트넘 모리뉴 감독의 축하 영상을 받고 기뻐했습니다. Enquanto ele for treinador, pelo menos eu seja da Ásia. 다잡은 우승을 어이없게 놓친 울산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울산을 꺾은 포항은 죄인이 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울산은 그나마 김보경이 MVP에 올라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MVP를 받을지 예상을 했었지만 어제 경기 이후로 좀 포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왔었으면 좋았었는데 내가 상을 받을 줄 몰랐어. 미안하다. 추장암 투병 중인 인천 유상철 감독의 마지막 홈경기 사진은 베스트 포토상에 선정됐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 저 또한 빨리 쾌유해서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경기가 안 풀릴 때 감독의 호통에 선수가 투혼으로 화답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한 주간 명장면 정일동 기자입니다. 4세트 중반까지 한국생명은 계속 고여만 갔습니다. 얼떨결에 복근까지 공개. 너무 아쉬워하는 이재영 선수입니다. 감독도 애가 타는데 이딴 어이없는 플레이에 급기야 폭발합니다. 짜증내지 마. 짜증내지 마. 지금 경기를 계속하는 건데 오늘만 경기하는 게 아닌데. 이때 가장 자책하는 팀의 에이스 이재영. 이후 반전이 일어납니다. 지켜보던 동료들도 소름이 돋습니다. 이재영은 후회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착지 후 발목이 겹칠린 것.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는데 다시 일어나 분노에 스파이크를 합니다. 부상 투혼을 발휘하는 이재영이에요. 박미희 감독도 두 주먹 불끈. 짜증내지마 호통에 이재영은 승리의 투혼으로 화답했습니다. 승부처인 4쿼터 KCC의 라거나가 결정적인 실책을 합니다. 폭발 직전에 호랑이 전창진 감독. 콕 집어 화를 내는데 되려 역공을 당합니다. 하지 말라고. KCC는 라거나와 이대성을 영입했지만 이후 1승 4패.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소림 축구를 보는 듯한 환상의 골. 스포츠 명장면은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일동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12월이 시작되자마자 추위의 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밀려들고 있는데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습니다. 서울은 영하 4도, 대관령은 무려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고 강한 바람이 체감온도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찬 공기가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서해안에는 눈구름이 발달했는데요. 내일 저녁까지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더 쏟아집니다. 충남북부와 전북에는 3에서 8cm의 눈이 더 오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일부, 또 호남 일부 지역에는 1에서 5c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낮아서 영하의 추위 속에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철원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쯤 낮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영상 5도, 대구는 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서 체온 관리가 더 중요해졌는데요. 목도리와 장갑은 열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가는 등 전국 많은 곳에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SNS에 글을 올렸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하지만 지금은 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모두 조국 민정수석실 때의 일이죠. 특감 반원이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이른 상황. 조 전 장관 진실의 문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